방광을 들어갈 때 얘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아프죠. 그래서 아니 저 소변 나오는 구멍이 이거보다 작은데 이게 들어간다고요? 예. 아니 너무 이 정도 두께. 야, 나 이 붕어 뺄 때 저 대학병원에서 예. 마취를 안 해. 마취를 안 해. 산부인과 의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누워서 그리고 그냥 잠깐 뭐 바르더니 앞을 가려. 그리고 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뭐가 싹 나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주 정말 인상적인 기억에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유승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수술방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특히나 여름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이 요로결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사실 제가 원장님을 유튜브에서 뵀어요. 뵙고 근데 왠지 신뢰가 가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사실 감사합니다. 구독자예요. 예. 구독자고 비뇨기과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원장님 통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인터뷰하면 밖에서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술방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수술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수술방 이렇습니다. 여기는 사실 클린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저도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다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병에 20년째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원장님. 산통과 맘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통의 3대 질병 중에 하나에 들어가더라고요. 원장님은 지금 요로결석 환자분들을 그동안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셨죠? 그렇죠. 제가 비뇨기과 의사 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동기시네요.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치료했죠. 워낙 비뇨기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다행히 저는 제가 요로결석을 겪어본 적은 없어서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간접 경험으로서만 딱 그 전형적인 그런 자세를 정말 많이 봐왔죠. 결석 환자분들은 정말 말도 못 하시거든요. 진짜 말도 못 하고 여기 아프다고 손으로 표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프신 분들은 말도 못 하시게 아파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사전에 이제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을 제가 알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 바로 가서 그냥 검사하고 깨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진통제 먹고 좀 참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요로결석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원인이 있기는 하죠. 근데 워낙 그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다 보니까 사실 또 이거 하나다라고 사실 또 말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 치료도 사실 쉽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결석은 결국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소변의 성분에 따라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대사적인 특징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거에 미치는 요소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물 많이 드세요, 또 뭐 싱겁게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모든 원장님들을 만나뵈면 하루에 물 2리터 드세요. 맞아요. 2리터 이상으로 드세요. 똑같은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쟤는 하루에 보니까 물 500ml도 안 마시더만. 쟤는 덜 생기지도 않고. 나는 물 하루에 정말 진짜 1리터 이상 마시는데 왜 나는 계속 생기는 거야. 원장님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던데 체질이 그래도 물을 먹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생길 거다. 맞아요. 맞죠? 저 사람은 안 먹어도 안 생기는데 난 먹어도 생기니까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정말 돌이 더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내가 하루에 뭐 꼭 물을 얼마나 마신다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변 색깔 보면 또 알 수 있죠. 맞아요. 소변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 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적게 먹으면 그 노폐물이 굉장히 농축돼서 나와요. 그럼 우리 흔히 농축료라고 하는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결국엔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소변을 봤더니 진하게 노랗게 나온다. 그러면 좀 맑은 소변이 나오게끔 물을 빨리. 그쵸. 그래야지 결석의 형성을 조금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뭐 색깔 보고 딱 하는 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색깔 보고 진하더라면 빨리 물을 때려 넣는군요. 반성해야죠. 물 조금 먹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애플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가 요로 결석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모르셨어요? 좀 몰랐어요, 저. 그 식단 조절을 많이 해서 채식주의로 바꾸고 했는데도 근데 먹는 거 영향이 있어요?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게 영향이 많은 결석도 있고 적은 결석도 있고요. 대부분이 칼슘 올살레이트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은 아무래도 먹는 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사실 더 큰 거는 신장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노력들을 다 하는 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단 자 요로 결석은 그래요. 이게 체질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물을 많이 먹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선은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결석이라고 하는 건 소변이 내려오는 그 얇은 관에 이 돌이 걸려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얇은 관만 그냥 빠져나갈 수 있으면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 많이 먹고 대기요법. 진통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요법 나왔어요. 대기요법. 대기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자연 배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연 배출했을 때 어떨 때 자연 배출을 권유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결석 크기가 작은 분들에게 첫 번째 해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석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결석이 있을 때 뭐 CT 같은 걸 찍으면은 결석 크기가 명확하게 미리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석의 미리를 보통 2, 3mm 정도라고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석을 처음 생기신 분들은 일반적인 2, 3mm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기신 분들은 내가 나올 때 그 결석 크기를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크기를 재놓은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저 재요. 그쵸. 예, 그러면 환자분들마다 요관의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게 한 지름이 몇 미리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뭐 한 3, 4mm 정도 된다라고 3, 4mm? 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더 좁은 사람들도 있고 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럼 5mm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나 5, 6mm짜리 되는 결석도 그냥 쑥쑥 잘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사실 2mm짜리도 안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막 깨고 안 돼서 수라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진짜요? 있어요. 예, 사람마다 너무 다 다양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6mm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결석 환자로서는 좀 행운이 요관이 넓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6mm가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결석마다 통증도 느끼는 정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통증을 정말 진짜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나 약간 좀 뻐근한 정도인데 이렇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아는 분은 9mm짜리인데 전혀 통증이 없는 분도 봤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통증이 없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왜요? 결석이 통증이 생기는 양상은 결국에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신장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등 쪽을 저희가 이제 살짝 두들겼을 때 둥 하면서 이제 북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울리면서 아픈 증상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신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찢어질 듯한 통증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결석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이 신장을 둘러싼 막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신장이 그만큼 많이 손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석 통증이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제 신장이 좀 느슨해지거나 그럼 감각이 무뎌진 거기 때문에 사실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로결석이 걸렸을 때 정말 엄청난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요관에 걸렸을 때 이 요관이 아파서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증은 그 소변이 계속 신장에 차면서 이 신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수신증이라고 하죠. 그죠? 이 신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고통이라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의사들도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제 처음에 비뇨기과에서 처음 됐을 때 이제 비뇨기과 이제 수련 이생을 막 처음 시작할 때 긁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맞아요.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갈비뼈 바로 밑이거든요. 바로 거기를 딱 치면 진짜 북치는 것처럼 둥 하고. 어느 부분인가요? 한번 그래서 보통은 많이 한다면 이 등이 있으면 이 등 바로 여기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딱 양쪽으로 손이 딱 닿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픈데 쳤더니 시원하다. 결석이 아니고 이제 근육 드는 경우가 많고
아프면 이제 결석이다. 아. 대부분 여기가 아픈 게 이제 근육통이거나 이제 신장의 통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신장의 통증이라고 하면 아프고요. 근육통이면 이제 두들겨주니까 시원하겠죠. 좀 자연 배출을 대충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한 2, 3mm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진통제를 조금 받고 예.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자연 배출되면 너무나 럭키죠. 자, 두 번째 정말 저 지긋지긋하게 받았습니다. 이거 체외 충격파 쇠석술입니다. 체외 충격파가 도대체 뭐냐? 근데 병원 가면 딱 계속 소리는 난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충격파가 뭔가요? 충격파는 그냥 파동이라고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제 충격파가 전달이 돼서 파동으로 전달이 되다가 더 이상 전달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딱딱한 데 그 닿게 되면 거기서 충격파가 이제 멈추면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로 발생하면서 그 딱딱한 물질을 이제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체외 충격파 쇠석술 안전한가요? 예, 초창기에 치료가 나왔을 때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깰 정도의 충격파가 내 몸에 들어가는데 내 몸이 과연 괜찮을 거냐.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임상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로 나왔고요. 안전하다. 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떤 하는 경우인가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충격파가 뼈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파가 사실 가지는 않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신장에 있는 돌일 땐 그럴 수는 있어요. 신장에는 이제 그 안에 혈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격파가 세게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혈관이 터지면서 신장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도 하고 사실 또 충격파로 인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에 혈종이 고였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다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1, 2주, 2, 3주 정도 좀 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하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가끔 보면 동맥하고 겹치는 위치에 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돌을 치료할 때 그 옆에 있는 동맥이 같이 맞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맥이 좀 경화되는 동맥경화증이라고 네. 하는 그런 질환이 있죠. 그거는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이 딱딱하죠. 그렇죠. 딱딱한 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돌이 깨질 때 뇌로결석도 같이 깨지지만 동맥혈관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는데 결석 위치가 동맥하고 좀 어느 정도 겹치는 위치에 있고 내가 평소 동맥경화증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일 때는 사실 세석술 하실 때 꼭 단순히 그냥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만 갖고 사실 찍으면 위험하고요. CT를 찍어서 그 내가 동맥경화증이 정도로 대충 확인을 하고 위치가 사실 문제가 없을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안전한 치료 위해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게. 이 돌이 이제 그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 예. 환자가 받는 데미지가 좀 다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어떤 제 지인은 신장 안에 깨다가 예. 응급실 간 적 있어요. 가도 예. 근데 딱히 할 건 없어요. 할 게 사실.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원체 원장님도 잘 하시니까 딱 보고 그냥 위치 보고 딱 보고 압니다. 한 가지가 또 걱정되는 게 요관에 걸리는 결석을 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변이 정말 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그만큼 요관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이 깨질 정도니까. 예. 그랬을 때 혹여 예. 협착이 올 수 있지 않냐. 없는 가능성은 아니긴 하는데 사실 정말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의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석에 대한 세석술을 할 때 웬만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손상을 주면 어쨌든 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연달아서 손상을 주면 너무나도 사실 손상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세석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또 그날 다음날 또 세석술하고 연달아서 잘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를 협착을 유발할 수 있군요.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달아서 치료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연달아 치료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낮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가능성의 우려는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봐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멀쩡하게 시술을 받고 괜찮은 분들은 예.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꼭 문제가 생긴 분들은 글을 올려요. 근데 꼭 그 글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보의 지식이 많다 보니까 불안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충격파 세석술은 제일 가장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고 그리고 안전도도 지금 벌써 40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해왔던 시술이기 때문에 저도 20년 동안 받아봤거든요. 네. 네, 안전한 시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파열된다든지 또는 뭐 협착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아주 너무나 희박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체외 충격파 이제 알겠어요. 안전하다. 일단 1차적으로 와서 검사해보고 작으면은 진짜 작으면 작은 배출이지만 근데 약간 5mm 정도 좀 걸리겠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로 깨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안전한지를 알 것 같고. 자, 근데 이게 이제 1cm 넘어가고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빠져요. 한 두세 번에는 안 빠져요. 또는 지금 너무 아파서 왔는데 돌이 커. 빨리 이걸 없애고 싶어. 직접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깨서 빼낼 수가 있어요. 빼는 것과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그런 치료들이 요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 몸속 깊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접근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뭐 개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에다가 직접 구멍을 뚫거나 그런 방법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몸에 자연적으로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 요도가 굉장히 길죠. 그럼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요관을 거쳐서 거꾸로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에는 사실 손상이 없는 거죠. 그 결석을 깨서 밖으로 빼내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연성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렇죠. 연성 내시경 수술. 신장 안에 돌이 좀 있는데 이걸 빼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냥 매일 불안해 떠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연성 내시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좀 대학병원에는 이제 한번 수술 날짜 잡고 대기하고 이게 너무 길거든요. 원장님 병원에서 하시죠? 저희 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시경 하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생각하는데 내시경 그야말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들어가는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연성 내시경도 있지만 경성 내시경도 있죠. 맞아요. 이게 두 개 헷갈려요. 뭐예요?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경성 내시경입니다. 사실 예전에 경성 내시경은 이거보다 훨씬 두꺼웠기 때문에 이런 결석을 치료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얇은 경성 내시경으로는 사실 결석을 치료할 수 있지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깊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연성 내시경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연성 내시경? 네, 요새 나온 것 중에 가장 얇은 게 요겁니다. 이게 몇 밀리예요? 2.5mm 됩니다, 직경이. 2.5mm? 네, 직경이 2.5mm. 야, 그러면은 요관보다 훨씬 작네요. 그렇죠. 오. 신장에 있는 결석을 치료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2.5mm에서 뭐 3mm짜리 그 사이에 있는 걸로 보통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또 연성 내시경이기도 해서요. 이걸 통해서 몸 밖에서 이제 신장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 결석을 한 번에 이제 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부드럽고 정말 얇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총 한 40cm 되나요? 40cm보다 조금 더 길을 겁니다. 50cm. 그 정도 길을 겁니다. 경성은 어떨 때 쓰시나요? 사실 경성 내시경이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기가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이 결석의 위치가 몸 밖에서부터 좀 가까운 위치일 때, 즉 요관이라고 하면은 요관 하부 쪽에 있을 때는 경성 내시경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저희가 보통 경성을 하는 편이고요. 결석이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밖에서부터 멀어지죠. 멀어지게 되면 그 멀은 길을 이 딱딱한 걸로 이 일자로 된 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성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경성 내시경이 먼저 발달하다가 그 이후에 연성 내시경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거의 모든 결석에 대해서 이런 연성 내시경으로 다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세석술 빈도가 줄은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 흡입형 내시경도 있더라고요. 내시경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시경 자체에서 그럼 이제 흡입하는 거를 지원하는 내시경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쉬스라고 해가지고 깔때기 같은 그런 이제를 끼고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관에다가 그런 쉬스를 유치시켜 놓고 그 쉬스 안을 내시경에 따라 들어가는 게 수술이 훨씬 수월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흡입을 할 수 있는 쉬스가 따로 있습니다. 내시경은 직접 이제 흡입이 달린 경우도 있고 이제 쉬스에 달린 경우들도 있는데 요새 대세는 사실 그런 이제 흡입형 쉬스를 이용하는 게 더 대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레이저를 깨거나 그러면 이제 돌이 이제 날리면서
좀 시야가 좀 흐려지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또 보면 레이저라고 하는 게 이제 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계속 쬐고 있으면 이제 신장 안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게 결국은 주변의 조직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뭐 협착도 만들 수가 있고 하는데 수술 시야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온도를 좀 떨어뜨려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슈스를 이용해서 특히 흡입형 슈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 요새 가능해서 자, 그러면 원장님, 예. 자 환자가 왔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나요? 연성 내시경 수술을 한다. 검사 전에 접수부터 먼저 하겠죠. 네, 접수부터, 예.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만나 뵙고 예, 예. 검사 들어갑니다. 예. 검사 들어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연성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연성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제한점이 2.5mm 정도 되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돌을 빼서 꺼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요관이 굉장히 얇은데 그 요관이 얇은 요관을 통해서 돌을 깨고 빼내면 2mm짜리 돌을 깨느냐 4mm짜리 돌을 깨느냐에 따라서 이 수술이 효율이 달라집니다. 네. 요관이 좁은 사람과 요관이 넓은 사람과의 수술 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만약 결석이 커서 이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경우일 때는 보통은 저희가 요관을 먼저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연성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관을 먼저 넓히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석이 좀 작아서 이제 수술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이런 경우일 때는 보통 넓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그냥 바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고 결석이 좀 커서 여러 가지 수술의 위험성이라든가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이런 경우일 때는 요관을 넓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보통 넓히는 과정이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이제 요관을 좀 늘리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진짜요? 되거든요. 그 스텐트가? 예. 그래서 스텐트를 내 몸에 넣어놓고 있으면 요관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스텐트가 신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신장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결국에 신장이 얇은 요관을 보통 천천히 넓히게 되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를 보통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일 정도를 유지를 해놓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수술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충분히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보면 스텐트에 자세히 보면요, 이 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소변이 일로 또 빠지겠네요. 맞아요. 예. 기존에 한 3, 4mm 정도 됐던 요관이 조금 더 넓혀지는군요. 그쵸, 맞아요. 요겁니다. 네. 스텐트를 넣고 일주일 뒤에 예. 수술방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예. 들어와서 원장님이 수술을 시작하죠. 예. 대학병원은 거의 다가 전신 마취입니다. 그쵸. 근데 원장님은 이제 보통 요즘 하반신 마취. 전신 마취와 하반신 마취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기는 장단점이 합니다. 있죠. 예, 전신 마취는 아무래도 환자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제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만 놓고 봤을 때는 전신 마취가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예, 편할 수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또 전신 마취라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예, 네. 아주 거대한 결석 아니면은 사실 뭐 하반신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전신 마취 않고서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 전에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왜냐면 인공으로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거에 대한 좀 그리고 깨고 나서 계속 그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폐 안에 있는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서 또 이 가스가 안 빠지면은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담감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꽤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약간 좀 두려운 게 있죠. 왜? 아니 위에는 내가 깨어 있는데 밑에서는 수술을 하고 수술한 소리 다 들리고 나 그 불안해서 못 참아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수술방 환경이 굉장히 사실 낯설고 되게 별로거든요. 무서워요. 밝고 추워. 너무 추워. 춥고, 예. 네. 그래서 보통 하반신 마취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면은 다 해드립니다. 수면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 마취가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 자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사실 잠드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게 좀 무서워서 전신 마취를 하길 원한다. 그거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반신 마취 하신 이후에 나 자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편안하게 자게 해드리니까 그거는 뭐 깨어있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하반신 마취는 사실 마취가 깨고 나도 전혀 그런 어떤 그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은 그쵸?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예. 돌을 다 이제 빼냈어요. 예.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이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예. 아. 요구안이 일시적으로 좀 붓기가 생깁니다. 뭐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 부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생길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그 부종이라고 하는 게 빠질 때까지는 이제 부종이 생기면 요관을 꽉 틀어 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염증도 생기기 쉽고 그래서 젤을 넣어놓으면 이제 부종이 생길 때 지난번에 얘기하셨다시피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구멍을 통해 소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종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몸이 회복하는데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신장이 붓는 걸 막아주는 예, 맞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 이제 끼게 되는데 1주에서 2주. 예, 근데 이제 결석이 크거나 이제 좀 좋지 않은 경우일 때는 뭐 한 달 이상 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요관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부먹을 설치했어요. 1주, 2주 지났어요. 그다음 다시 와서 부먹을 빼야 되잖아요. 예, 야, 나 이 부먹 뺄 때 저 대학병원에서 예. 저 마취하는 줄 알았어요. 예. 마취를 안 해. 마취를 안 해. 그리고 산부인과 의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누워서 그리고 그냥 잠깐 뭐 바르더니 앞을 가려. 그리고 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뭐가 싹 나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아주 정말 인상적인 기억에 남았어요. 부먹을 이제 제거하러 1주나 2주 뒤에 찾아오잖아요. 예. 원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요새는 이제 방광에 있는 부먹을 제거할 때도 이제 연성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연성내시경은 아마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연성내시경이 아니고 경성내시경으로 아마 제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성이에요? 예, 이게 경성. 아, 너무 두껍다. 그래서 방광을 들어갈 때 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얘로 들어가서 이제 결석을 이제 집게로 잡아서 이제 빼게 됩니다. 근데 좀 아프죠. 그래서 아니, 저 소변 나오는 구멍이 이거보다 작은데 이게 들어간다고요? 글로? 예. 아니, 너무 이 정도 두께. 이야. 보통 경성내시경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요. 보통은 경성을 사용하지 않고 연성으로 다 가능합니다. 연성으로 예.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인상적. 근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좀 더 쉬워요. 여성은 이제 요도가 짧기 때문에 여자는 사실 경성으로 하는 연성으로 하는 여자들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그냥 경성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여성분과 남성분 이 요도 길이가 보통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차이 나요? 여자는 진짜 한 뭐 3, 4cm. 3, 4c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10cm 훨씬 10cm가 훨씬 훨씬 뭐 2, 30cm.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거의 20cm 정도 네.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게 네. 또 일자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꺾여 있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여성분은 안 힘들어요. 왜? 여성분은 전립선이 없잖아요. 남성분은요 이게 들어갈 때 제일 아픈 데가 바로 전립선 통과할 때가 제일 아파요.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하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요. 자, 연성내시경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반신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한다 그러면 보통 한 입원은 며칠 하나요? 보통 이 결석이 이제 위치나 크기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결석이 아주 크지 않으면 대부분 저희 병 같은 경우 당일 퇴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당일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 염증이 좀 위험도가 좀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항생제를 하루 정도는 더 쓰는 걸로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기는 하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통증이 조금 더 세게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고 또 통증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좀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에게 본인만 통증 괜찮으시면 그날 가셔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집에 가서 아픈 게 걱정이시거나 그러시면 하루 정도는 뭐 주무셨다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보통 선택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혈뇨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저희는 사실 이제 수술하면서 워낙 피를 좀 많이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혈뇨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하고 뭐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인데 진짜? 예 근데 이제 또 피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변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에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소변 전체가 다 빨개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소량만 나도 소량만 나도 굉장히 많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저는 그냥 쟀을 때 그냥 피가 촥촥촥 나오는 것 같은데 출혈이 문제가 되는 또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십니다. 진짜. 진짜로? 예, 진짜로. 예. 약속. 예,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내 몸과 이 스텐트가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내가 활동적인 사람들은
피가 좀 더 오래 날 수 있어요. 이 스텐트가 넣어놓고 있는 과정에서 내분과 더 자극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혈류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수술 직후에 활동량을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본인이 너무나도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혈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움직여도 상관없다. 뭐 피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물 많이 드시면 다 빠져나가면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가도 전화는 저희한테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괜찮냐? 맞아요. 예.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혹여 뭔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닐까?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당연한 거죠. 안정취하고 물을 많이 먹었더니 혈류감이 옅어지더라. 사실 그 정도 혈류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고. 예. 근데 진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열 나는 거는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 예. 열이 난다. 예. 보통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한 38도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38도?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집에 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예, 열이 뭐 38도 이상으로 열이 나더라. 그 상황일 때는 단순히 약 먹고 세혈제 먹고 경과를 보시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일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생긴 신우신염은 일반적인 신우신염보다 경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하. 예, 이게 결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돌을 저희가 빼내는 거다 보니까 이 결석이 오랜 기간이 되면 그 사이에 균들이 좀 숨어 있어요. 돌 안에?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럼 이 돌을 깨면 이 균들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염증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수술 이후에 항생제를 반드시 쓰게 되는데 대부분의 균들은 그 항생제에 반응해서 그냥 억제가 되면서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오케이. 근데 항생제 잘 반응이 안 될 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발열이거든요. 열이. 예, 발열이 되면은 항생제를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는 시기를 놓치면은 점점 경과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실 때는 막연히 괜찮겠지라고 기다리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이 나시는 거는 혈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으시니까요. 열이 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연성 내시경 수술은 상당히 안전하고 그닥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일 여러분 걱정하는 건요, 이 모든 수술이 아니라 바로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열인 거예요. 돌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돌이 깨지면서 나와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이 안 난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피가 나오는 거 되게 무섭죠. 저도 사실 피 때문에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진짜 많이 전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3, 4일 지나니까 옅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싹 괜찮아지면서 예, 예. 7일째 되니까 솔직히 저는 집에 항상 저는 스틱이 있어요. 특히나 아침 첫 소변을 저는 재거든요. 7일째 되니까 혈류가 안 나오더라고요. 깨끗해요. 어떻게 하면 요리결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저는 또 왜 해외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예. 응급실이 어디 있나부터 찾아요. 예. 결석 걸리면 바로 가야 되니까. 국내에서 문제가 되면 얘기하신 대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외국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의료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엄청 비싸요. 예. 그래서 아마 돌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외국 생활할 거다라고 하시면 수술하고 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한국 의사들이 워낙 손기술이 워낙 좋습니다. 잘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진짜 외국에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응급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야, 결석. 네, 여러분 빨리 와서 검사 미리미리 하고 상황에 와서 체해 충격파로 미리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나는 안 되겠다, 급하다 했을 때는 요즘 연성 내시경 수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비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속이 좀 시원하네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잘 들었어요. 배우님하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거의 뭐 전문가 묻지 않는 그런 소견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물어보셔서. 진짜요? 아마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내가 결석을 여러분 겪으신 분들은 내가 대응 요령을 좀 저희와 같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 마음에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생겼다 그럴 때 빨리 가서 이제 확인하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했으면 바로바로 병원 와서 검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비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요.
장비를 실제 보니까 믿음이 가고 연성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이보다 더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말한 것 같아요. 다 말한 것 같죠? 지금 오늘 좀 힘드시죠? 그러면 요즘 AI도 나오고 이제 그리고 뭐 보면 뭐 로봇 수술도 있고 뭐 예. 엄청나게 장비가 발전하고 있는데 예.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성 내시경 수술이 최고의 마지막 단계라면 예. 이보다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수술이 또 있을까요?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립선 분야에서는 로봇이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최근에는 이제 요로결석도 이제 로봇이 도입이 돼서 로봇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뭐 오락기와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콘솔 박스에서 이제 조정을 하면은 네.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시경을 이제 로봇이 핸들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요? 이제 로봇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흔들림이 제어가 되니까 그 돌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타겟을 벗어나서 깰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사실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좀 결석이 좀 크거나 좀 어렵거나 이런 돌일 때는 사실 로봇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야 좋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장비들이 발전하고 로봇이 해주고 해서 요로결석 걸려있는 환자들이 예. 진짜 아마 요로결석 걸려도 나는 로봇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진짜 있으면 진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먹으면 그냥 돌 확 녹여버리고 그런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현재로서는 그런 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약이 나오면 진짜 비싸도 그렇죠. 비싸도 그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예. 시간이 지금 거의 몇 시간, 2시간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야, 오늘 진료 끝나시고 이렇게 피곤하신데 오늘 진짜 이 영상 요로결석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 정말 단비와 같은 예. 너무나 유익한 아마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지금 요로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힘내라고 예. 화이팅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요로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병원 가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통해서 빨리빨리 치료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불안 걱정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로결석 걸리신 분들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